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글로벌 불안 요소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와 파키스탄 측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들어갔다라는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미국과 이란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저녁부터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우호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이러한 부분이 국제 유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WTI 선물 시장에서 81달러까지 하락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 측면에서도 우리가 챙겨볼 만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앞으로 TGA 잔고도 이 국채 매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서 쓰겠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까지 반영을 하면서 국채 장기 금리, 특히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도 4.63% 하락하는 4.63%에서 움직이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PC 물가 지표가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앞으로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전일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의 이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반도체주들이 오랜만에 고개를 들었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의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오늘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게 반영하게 될까요? 일단 프리장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 넘는 상승폭 켜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말이 많았었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삼성전익스가 약세 흐름을 이어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지금의 상승폭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국에서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죠. 2.75% 금리 동결을 전망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앞으로 조금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레드 개장 시그널은 미국 증시, 국내 증시 4가지 그리고 트렌드 섹터까지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레드 개장 시그널은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 경제TV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전일장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들으러 가야겠죠. 김민지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민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루 안에 2개의 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약세를 받아서 하락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그리고 간밤 뉴욕에서는 오랜만에 반도체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부터 미증시까지 차례로 살펴보시죠.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립니다. 양시장 빨간불 켰습니다. 코스피는 0.68% 오르며 6,742선의 장을 마감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7% 상승하며 827선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날 밤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내린 여파로 오전에는 하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는데요. 주로 건설, 기계장비, 전기가스, 금속 등 대형주를 중심으로 순환매가 유입되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유가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 그리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매수세 보였습니다. 개인과 기관은 1조 원 넘는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던 코스피에서는 코스닥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컸고요. 코스피에서는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입장을 바꾼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제 나온 국내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최근 악재로 고민이 깊은 K철강산업과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노사 갈등 소식까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철강 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악재를 맞아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제철용 원료탄 가격이 한 달 만에 9% 가까이 올랐고요. 철 스크랩 가격 역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광 사고와 글로벌 광산 고갈 등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원자재 가격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수입 규제 강화 같은 글로벌 악재까지 겹치면서 철강사들은 이르면 오는 10월 도입될 지역별 전기료 차등화 방안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로를 운영하는 철강사 특성상 전기료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안대로 지방 제철소의 전기 요금이 인하될 경우에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철강 3사가 적게는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과 달리 전기료 경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힘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시행이 철강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노사 합의가 부결된 SK하이닉스 성과급 갈등 증폭 소식입니다. SK하이닉스 노사가 2달 동안 머리를 맞대면서 만들어낸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생산직 조합원 투표에서 단 22표 차이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당초 노사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그리고 60%는 자사주로 받는 안에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합의했던 10년간 성과급 전액 현금 지급 원칙이 깨진 데 대해서 생산 현장의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투표 결과에서 사측과 생산직 노조는 결국 재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게 됐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 비중을 줄이고 현금 보장을 늘리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세를 빠르게 늘리고 있는 통합노조의 영향력까지 더해지면서 사측이 노조의 반발을 누르고 절충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증시 마감 상황으로 넘어가 보시죠. 3대 지수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 상승하며 53,500선에, 그리고 나스닥은 0.66% 상승한 26,000선에,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32% 상승하며 7,677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이 이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증권가에서 반도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잇따라 나오면서 매수세에 더 힘을 보탰습니다. 국제유가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오늘은 국제유가 흐름이 특히 더 긍정적인 흐름을 받았습니다. WTI는 5.14% 내린 80달러 선에, 그리고 브렌트유는 5.57% 하락한 85달러 선에 마감했는데요.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 재개를 위해서 임시 공동 해상 통로를 개설하고 또 기뢰 제거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항해 안정을 지속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여기에 러시아 통신사가 이란과 미국이 휴전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다만 아직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가 하락하자 물가 부담을 반영하던 채권 시장도 되돌림을 받았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7.9bp 내리면서 4.63%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6bp 하락하면서 4.18% 기록했습니다. 다만 간밤 발표된 지표는 좀 불안한 흐름 보였습니다. 미국의 높은 금리와 생활비 부담이 가계 전반을 압박하면서 주택시장과 소비심리가 동시에 식고 있음을 보여준 건데요. 모기지 금리 부담으로 신규 주택 판매가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생활비 부담과 향후 일자리 우려까지 커지면서 소비자 신뢰도 연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오늘 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장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직전까지 7거래일 연속으로 내리면서 상당히 눌려있던 종목이었는데 어제는 2.19%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921억 8천만 달러 수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는 목표 주가를 330달러에서 352달러로 올리면서 강력한 매수 유지 의견을 내놨습니다. 다만 기대치가 이미 이만큼 높다는 건 오늘 밤 발표되는 지난 분기 숫자보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주가를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애플은 0.14%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와 AI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는 날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한 흐름을 보이는 패턴이 어제도 반복됐는데요. 다만 어제 애플이 자사 처음으로 2나노미터 공정에서 생산한 칩을 탑재한 신형 맥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달 9일에는 첫 폴더블 모델을 포함한 신형 아이폰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고객사의 엔지니어를 밀착 배치하는 FDA 조직 확대에 나섰는데요. FDA는 고객사에 직접 들어가서 여러 팀과 함께 일하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아마존은 0.39% 내리면서 약세 보였습니다. 앞서 로보택시 죽수 운행을 시작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6위 종목 아래도 살펴보시죠. 스페이스X는 2.19% 올랐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와 나란히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차세대 우주선 발사 기지를 세운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발사 기지에 자사 초대형 우주선 스타쉽 발사대 10기와 심해 운송 시설, 그리고 우주선 처리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르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9년에 첫 발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는 2% 가까이 오르면서 대형 기술주의 상승 흐름을 받아냈고요. 이어서 일라일릴리는 1.06% 하락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호재는 있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미국 식품의약국이 스위스 로슈의 자회사 로슈 진단과 미국 일라일릴리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혈액 검사 일렉시스 인사나타우 217을 승인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이제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제약 바이오주의 성장 기대감은 한동안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특징주 세 종목 모두 반도체입니다. 세 종목 모두 실적과 증권사 의견이라는 분명한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AMD입니다. 4.91% 오른 47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상승 이유는 증권사 의견 변경이었는데요. 레이먼드 제임스가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강력 매수로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565달러에서 641달러로 높였습니다. 근거로는 데이터 센터 확장과 또 이른바 에이전틱 AI 확산을 들면서 서버용 CPU 부문이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4%씩 성장해서 2030년에는 매출이 2,0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목표 주가만 살펴보면 어제 종가보다 30% 넘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벨 테크놀로지입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어제 4.84% 오르며 마감했는데요. 이 종목은 모레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시장은 매출 27억 1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0.93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젠블랙이 광 인터커넥트 부문의 성장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240억 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린 것이 어제 상승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광 인터커넥트는 데이터 센터 안에서 칩과 칩, 서버와 서버를 빛으로 연결하는 부품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규모가 커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한 번에 25%로 올렸다는 건 이 부문의 성장 속도를 기존 전망보다 훨씬 더 빠르게 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2.48% 오르면서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론은 전날 5.83% 급락하면서 반도체 하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는 개장 전 거래부터 2% 가까이 오르면서 반등에 앞장섰는데요. 메모리 종목인 만큼 우리 시장과 연결고리가 가장 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보합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42% 상승에 그치면서 마감한 걸 보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이 이 흐름을 어떻게 이어나갈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금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금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계속 썰어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선물은 0.55% 상승한 4,723달러 선, 그리고 은선물 역시 상승하면서 69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시티그룹은 금의 3개월 목표가를 온스당 4,800달러로 상향한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하락 출발해서 상승 마감하는 반전의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간밤 뉴욕에서는 반도체가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흐름을 시장이 어떻게 이어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미증시와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와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러시아 측에서 의견이 하나 나왔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 측에서도 두 국가가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은 이 미국과 이란 측의 공식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유가가 특히 WTI가 81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베선트 재무장관이 앞으로 TGA 잔고를 이제 미국의 바이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장기 국채 금리,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4.63%까지 하락하는 움직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반도체주 위주로 수급이 좀 포착되는 모습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하면서 다우존스가 0.3%의 플러스, 그리고 나스닥은 0.66% 오늘 기술주들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는 0.32%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대금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상승하는 색깔은 초록색, 그리고 하락하는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텐데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2% 넘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하루 전날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특히나 실적 발표 이후에는 크게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그려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 심리가 어느 정도는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정도의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AMD도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레이먼드 제임스 측에서 목표 주가를 641달러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제 AI 에이전트 시장이 도래하면서 CPU 시장이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에 주목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 건데요. 이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AMD의 주가가 오늘 4% 넘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론도 오늘은 2% 넘는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됐고요. 그리고 메모리 측면에서도 웨스턴 디지털과 시게이트가 초록불을 켜냈지만 샌디스크는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반도체가 약세를 보일 때 조금 상승폭을 이어갔던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보안주들이 오늘은 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 보안주들이 짙은 빨간색을 키면서 오늘 장에서 3% 넘는 강한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3.13% 정도의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 바이오단에서는 머크사가 3% 넘는 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모더나가 14% 정도 또 한 번의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협력사로 불리는 머크사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왔던 일라이릴리는 오늘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1%의 마무리 마이너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제 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단의 수급이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에너지단 전반적으로 빨간색 하락하는 불을 켜내고 있고요. 엑손모빌이 오늘 장에서 2% 넘는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요즘 한국 시장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코멘트, 이런 헤드라인을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는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지금 하나투자증권에서 전망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1,370원에서 1,430원까지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특히나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을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7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던 이유랑 그리고 8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르다라는 포인트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달에 원화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바로 수급적인 측면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서 벌어들이는 달러가 국내 시장에서 환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국내 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요. 구체적인 배경을 살펴보시면 수출 기업들의 내고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물량을 벌어들인 것들이 원화로 환전되는 과정 속에서 외환 자금이 조금 많이 늘어났고 달러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렇게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7월 달에 원달러 환율의 하락의 이야기를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8월 달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일단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7월 부분에서 고점을 찍고 8월 달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달러의 매도세가 7월 달에 고점을 찍고 8월 달에 급격하게 하락을 한 건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수급 측면에서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게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하는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7월 달에서 8월 달로 넘어가는 수치가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8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이유는 수급 측면이 아니다라는 것을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8월 달에는 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을까요? 워낙 강세를 보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7월 달에 여러 가지 7월의 물가 지표가 8월 달에 발표가 됐었죠. 일단 첫 번째로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었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CPI와 PPI의 물가 지표도 둔화되는 꺾이는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이 9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이는 검정색 선은 달러 인덱스를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떨어지면서 달러 인덱스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매수세, 달러로 들어오는 돈도 같이 하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같이 살펴봤고요. 월요일장에 베센트 재무장관의 코멘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란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 경제 제재를 내놓았던 건데요. 이른바 경제적 고립 작전이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경제적 생명선을 끊어서 테헤란이 홀로 남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다라고 좀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요인이 이제 경제 측면으로 넘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는 조금 완화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좀 제재를 내놓았냐라고 살펴보시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을 5개 분야로 확대를 하면서 총 60개 기관과 선박을 새롭게 제재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던 이 중국 대형은행과 주요국 금융기관에 대한 2차 제재는 발표되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제재 대상에 대한 국가나 유예 기간 그리고 실제 제재 발동 시점은 아직까지는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어떤 측면을 조금 디테일하게 제재를 내놨는지 5개 산업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고립 작전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제재를 내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자산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가상자산에서 이 거래를 좀 가상자산의 거래망을 좀 압박을 하는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만들고 있는 무기나 또 미사일에 쓰이는 이 기술
거래망 그리고 조달망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에도 금 거래를 통해서 이란이 외화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자금 세탁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항공 같은 경우에도 민간 항공상을 이용해서 병력과 무기, 현금을 운반하는 것을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운입니다. 이 항공과 해운은 유통 측면에서 이 달러나 금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인 수단이 되는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운은 이란산 원유를 운송하는 유조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내놓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값과 비트코인의 급등이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주가 조금 쉬어가면서 그동안의 이 유동 자산이 이제 바이오 쪽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그리고 금값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금과 비트코인의 급등은 최근에 급하게 올라왔고 또 갑자기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슈를 정리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국제 금 가격의 상승 추이를 살펴볼까요? 일단 8월 18일에 온스당 4,366달러였는데요. 일주일 만에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4,64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했을 때 6%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의 가격도 정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8월 18일에 64,700달러였는데요. 8월 24일 기준으로 했을 때 79,000달러까지 상승을 하면서 22%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의 주식에서도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금 관련된 ETF나 금 관련된 주식,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대 상승폭을 켜냈다는 것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금을 채굴하는 GDX 같은 ETF도 16%의 상승세 그리고 뉴몬트라고 이 금광 기업도 13%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스트레티지나 코인베이스 같은 주식들도 32% 그리고 22%의 폭등 양상을 일주일 동안 기록을 한 건데요. 왜 이렇게까지 금과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었는지 IM증권의 보고서를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시장의 재정 문제를 한번 돌이켜보면 재정 적자가 최대 40조 달러에 육박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세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한 가지 발표를 했었죠. 바로 미국의 국채 매입 규모를 2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직후에는 이제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9bp 정도, 30년 국채 금리는 9bp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다소 이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단 그래프 통해서 살펴보시면 재정 적자와 정부의 이자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 규모를 늘리겠다라는 것을 그래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기 국채의 이 하락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바이백 그 자체는 미국의 재정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IM증권의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바이백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쉽사리 잡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장기 금리의 추이를 보시면 지금 바이백을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금리가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백을 늘리는 것 자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 국채 금리가 쉽사리 꺾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재무부가 장기
장기 국채를 사들여야 할 정도로 미국이 심각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미국이 늘어나고 있는 부채랑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단책이 없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나왔던 건데요. 이로 인해서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달러가 하락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것을 그래프 통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디베이스먼트라 함은 화폐 가치가 희석되는 현상을 디베이스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희소자산을 사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바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고요.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금과 은, 비트코인, 일부 원자재 가격이 되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의 가격과 달러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화 지수가 회색이고요. 비트코인이 파란색인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달러화 지수가 꺾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화 지수와 비트코인이 반대 흐름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에 대한 자금이 비트코인과 금 그리고 원자재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그래프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과 은값 그리고 비트코인의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를 나타냈을 때 비트코인의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IM증권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게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을 빠르게 이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코멘트도 계속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동안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번 급등 흐름이 나오면서 대규모로 숏스퀴즈가 나타났다라는 것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번에 30억 달러 규모의 하락 베팅 포지션, 그러니까 숏 포지션이 청산됐다. 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관의 자금도 비트코인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의 ETF로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건데요. 현물 ETF에는 최근 5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2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자금이 유입됐다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금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경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국내 시장 그리고 글로벌적인 이슈들도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시간 9시 4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개장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지금 시간 9시 6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어떻게 했는지, 이어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는 0.18% 상승하면서 6,75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요. 0.33% 하락하면서 8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개인이 4,484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똑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 개인이 605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동반으로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644억 원 물량 담아내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프리장보다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는 2.5%의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 삼성물산이 0.9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오늘 삼성그룹주들이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흐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코스닥 전반적으로 상위 종목이 다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마리서치가 3%의 플러스, 그리고 심택이 0.5% 정도 상승, 그리고 펩트론이 1.2%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시장, 특히 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즘 시장에 어떤 트렌드 섹터가 있는지 4가지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시간입니다. 송민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섹터 캐스터 송민지입니다. 여전히 변동성 높은 장세 이어지면서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장의 수급은 전망과 실적이 확실한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인데요. 오늘 주목해볼 4가지 섹터와 함께 체크해볼 이슈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전 섹터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핵심 이슈는 한국과 미국의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의 윤곽이 한층 더 뚜렷해졌다는 소식입니다. 대미투자 1호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총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가운데 AI로 인한 미국의 전력 부족을 우리 원전과 SMR, 전력 인프라 기술력으로 본격 공략하는 첫 사업인데요. 최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밝혔듯이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談판을 통해 실무 쟁점의 상당 부분을 해결하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다음 주 추가 화상회의를 거쳐 9월 중에 최종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인데요. 시장 일각에서는 제기됐던 반도체 투자설에 대해서는 논의는 전혀 없었으며 현재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일정을 맞춰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투자 1호의 주인공이 에너지로 구체화된다는 소식에 정책 수의 기대감과 함께 원전주가 부각되며 오늘 프리장에서도 원전주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초대형 수주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총 사업비 15조 규모에 달하는 베트남 닌투원 2호 원전 프로젝트입니다. 오는 11월 일본과 베트남 간의 정부 간 협정이 공식 종료되면서 베트남 정부는 사업 파트너 국가를 선정할 계획인데요. 원전 건설 경험과 체코 원전 사업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점이 베트남 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 나오면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만에서 약 9,300억 원 규모의 대형 발전소 건설 공사를 전격 수주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북미 신규 원전 진출까지 가시화되면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독보적인 대형 원전 시공 역량과 대우건설의 연간 수주 목표 상향 소식까지 더해지며 원전주가 다시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삼성 SDI의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입니다. 삼성 SDI가 보유 중인 삼성 딥스플레이 지분 15.2% 중 5%를 매각해 약 4조 4,500억 원에 달하는 현금 실탄을 마련한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에 대해 밝혀지진 않았지만 확보한 자금은 미국에 건설 중인 시너지 셀즈에 투입해 ESS 생산 능력을 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 유입으로 재무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게 낮아졌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사업 구조 개편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바로 대형 배터리 저장 장치 ESS인데요. 최근 AI 데이터 센터 증설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글로벌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ESS는 단순한 보조 전원을 넘어 배터리 기업들의 새로운 핵심 수익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스코 퓨처엠을 비롯한 양극재 기업들이 LFP와 고전압, 미드니켈 양극재 전환에 속도를 내며 제품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 LF용 양극재 관련 공급 계약을 처음 따냈는데요. 국내 배터리 업체와 LF용 양극재 장기 공급에 합의해 2032년까지 6년간 총 19만 톤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정시 계약은 3분기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포스코 퓨처엠은 기존 포항 생산 라인 일부를 LFP 라인으로 전격 전환하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국내 배터리 3사가 나란히 흑자 전환에 성공한 만큼 계속해서 전기차 캐즘을 돌파할 ESS의 폭발적 성장과 양극재 기업들의 회복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봇 섹터입니다. 오늘 시장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입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이 중장기 산업 전망과 실적 가이던스 등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오늘 현대차 그룹의 핵심은 역시 로봇입니다.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보틱스와 피지컬 AI에 대한 구체적인 중장기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로봇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AI를 기반으로 한 사업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030년까지 국내외 주요 생산 공장을 자동화를 넘어서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AI 자율 공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삼성전자는 제조전 공정에 휴머노이드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공장 가동이 가능해지는 데다 위험한 업무를 로봇이 대신해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북 구미사업장에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해 로봇 현장 투입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로봇 섹터에서 주목할 점은 로봇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해 상반기 모바일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만 86억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연구개발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용 양산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양 양파령 모바일 로봇 공급 지속과 더불어서 육군에 공급할 사족보행 로봇 1000대 물량도 이르면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3분기부터는 실적 성장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섹터입니다.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에서 가장 든든한 방어주는 바로 은행주인데요. 글로벌 기술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때마다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은 이익가식성이 높은 경기 방어주, 그중에서도 은행 금융지수자로 빠르게 유입됩니다. 시장은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전격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으로 선회한 이후에 과연 이번 8월 회의에서 2달 연속 금리를 올릴지 아니면 일단 동결한 뒤 10월 추가 인상 카드를 꺼내들지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매파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지는 점은 은행주의 결정적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환경에서 장기화는 은행권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 방어력을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주요 증권사들 역시 하반기 최우선 방어주로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확대 정책 기대감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며 금융지수들의 위험자산 가중 부담이 줄어들었고 보통주 자본 비율이 13% 이상으로 안정화되면서 주주 환원 여력이 대폭 확대됐는데요.
실제로 KB금융이 연간 조 단위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진행할 예정이고 신한지수와 하나금융지수 역시 총 주주 환원율 목표치를 최대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신한금융도 연간 현금 배당 1조 4천억 원 이상,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총 2조 8천억 원이 넘는 주주 환원을 할 계획입니다. 견고한 이익 체력의 자사주 소각이라는 강력한 하박 지시력까지 갖춘 은행주가 가장 강력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송민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 섹터 4가지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간 9시 17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부터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0.8%에 상승하면서 68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2% 하락하면서 82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시장에서 어떤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재건 테마가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내고 있는데요. 사실 1시간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측에서 지금 미국이 이란 전쟁 이후에 철수를 중동 대사관에 요청을 하면서 외교관들한테 복귀를 준비하라라는 보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러시아 통신사 측에서 지금 미국과 이란이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재건 테마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HD건설기계 6%, 그리고 S&T 에너지도 5% 정도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 테마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 모멘텀도 같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원전주들 정말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미국과 이제 미국의 원전 건설을 돕고 있는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리고 GS건설 모두 다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과 재건, 그리고 원전주들이 오늘장에서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오늘은 조금 눌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국내 시장에서도 상승폭을 키워나가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내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지는 저희 팍스 경제TV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사이트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 또는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